자, 이 과정은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에 있어서의 정답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 과정에 대해서 출제 영역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출제 영역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참고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첫 번째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한다는 면이 판례이고 통설이죠. 구별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옳은 것은 했는데요. 4번 보시죠. 사실인 관습은 강행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라면 그 관습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강행법규에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이게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은 강행법규에 따라서 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사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때 사건이란 것은 이렇게 사건은 개인 사이의 권리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4번 보시죠.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했는데, 자, 4번 우리 판례 이론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민법의 매도인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에는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때는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배 청구권, 만약에 그 하자가 아주 지나쳐서 중대해서 당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외에도 계약 해제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도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것은 채권의 청구권이니까 채권이죠. 그러면 이 6개월이란 것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이렇게요. 자, 이 제척기간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도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법원의 판례는 이 두 개 다 병존해서 적용된다, 적용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판례의 태도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게.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겠죠. 자, 3번 신의성실 원칙에서 설명이 옳은 것을 했는데요. 여기는 5번에 보시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랬죠. 역시 우리 신의성실 원칙, 여기에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의미가요. 3번 신의칙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고 민법에는 2조에서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죠? 이 2조 자체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의 내용은 사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사법이든 공법이든 다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5번에요.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 여기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실효의 원리 같은 게 적용될 수 있겠죠. 실효의 원리 같은 거.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실효의 원칙 적용,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거기에 3번에 보시면은 동시 사망 추정, 우리 민법에는 동일한 위난에 처한 사람이 사망이 발생했을 때 사망 시점,
그 두 사람 이상이 사망했는데 사망 시점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같은 시점에 사망한 걸로 추정합니다. 이것을 동사 추정 원리라고 그러죠. 이것을 민법상에 추정 규정으로 두고 있죠. 규정.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법률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2016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증권자 의뢰 동의 또 처분 허락 없이 본인 소유 자전거를 병에게 30만 원에 매도했다 라고 하면 이런 미성년자의 처분행위죠. 을이 병에게 자전거 매매했다 라고 하면 미성년자란 말이죠. 15세니까. 그렇다면 취소권이 발생하겠고 여기는 그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2번 보시죠. 2번 2017년 7월 14일 갑이 의뢰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러는데, 자, 여기 자신의 의사표시했어요. 자기가 발생한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대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채권을 이렇게 양도한다 할 때,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기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이거는 법정 추인의 문제가 되겠죠? 법정 추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예요. 법정 추인이 인정돼 버리면, 이게 인정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유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는가? 근데 문제는 법정 추인이 되려고 그러면 취소 원인이 종료, 소멸한 후여야 합니다. 이게 후여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2번에요. 2017년 7월 14일 갑이 이랬잖아요. 그럼 2017년 7월 14일이면 17세밖에 안 되죠. 이게 갑은 17세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아직 뭐예요?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아직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죠. 따라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인이 안 되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선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자, 우리는 판례에 따라서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판례의 속임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 사수를 해야 속임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민법 17조에 있는 제한능력자 측에서 속임수를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는 취소권을 배제한다라는 제도죠. 취소권 배제라는 제도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제한능력자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혼자 법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능력자로 속였을 때는 제한능력자든 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든 모두 취소권이 배제되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속임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적극적 사술이 있어야, 즉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속임수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그때 이제 취소권이 배제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것은 속임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판례 태도란 거예요. 그러면 속임수 쓴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2번, 3번인가요? 3번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옳은 지문이다. 자, 7번. 부지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1번 전쟁 실종 같은 특별 실종은 1년이죠. 보통 통상 실종이 5년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보시면 되겠네요.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의 허가받았다. 자, 처분 행위를 재산관리인이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 허가는 사전적으로 해도 좋고 사후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4번에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추행에 해당되어서 이 허가에 해당되어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 존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즉 직계 비속이 이미 있다면 이때는 직계 존속은 여기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8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기는 3번 보시죠. 3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 재산의 소유 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소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단체 자체를 우리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은 재단법인을 형성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자, 9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 보시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자, 재단법인에서는 여기에 재산이 가장 본질적인 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것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정관상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일치돼야 되죠. 그렇다면 정관 변동이 일어났다면 정관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정관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그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 정관 변동의 현상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경매 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거래관계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허가가. 그죠? 이 허가. 그래서 이걸 보통 주무관청의 허가를 우리는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주무관청의 허가는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따라서 1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바로 이거 아니에요. 정관 변경할 때는 그 변경 내용을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다. 이래 됐죠. 자, 정관 변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 효력이 없죠. 따라서 이 제3자는 선납 불문하고 제3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자, 10번.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종중교회 이런 것들이죠. 종중교회, 사찰, 동창회, 동, 리 뭐 등등.
자연불악 이런 게 들어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거기에는 1번 보시죠. 1번.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이 금전 채무의 보증 행위 자체는 총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가 아니죠. 총유물에 대한, 즉 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재산. 이와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총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이 결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네요. 자, 재산에 관한 내용일 때는 언제나 뭐예요?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으면 총의 결의를 거쳐야 되죠.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재산에 관한 것일 때는. 그러나 여기에 보증을 썼을 때는 여기는 바로 총유물의 처분 행위, 총유물에 관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의 결의가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